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동산이와 함께한 시간도 2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동산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너무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아들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없지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를 보듬으며 살고 있죠. 저희 모자의 애틋하고 눈물나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제가 환갑의 나이도 지나왔으니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벌써 30년도 더 전이더군요. 저와 남편은 대학생 때 우연히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그게 이어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니, 연애 때부터 쉬운 길은 없었죠. 이유는 집안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남편은 달랐거든요. 우선 남편의 아버지, 즉 시부는 꽤 규모 있는 종합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런 대단한 의사 집안의 자식들 역시 미래는 정해져 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인 남편과 한 살 밑에 동생인 서방님 모두 집안의 대를 이어 의대 재학 중이었죠. 한 집안의 세 남자가 모두 그 어렵다는 의대 출신이니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어요. 특히 시모가 말이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그의 부모님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다시 재회하고는 했었죠. 상황상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의 교과과정과 군대, 레지던트 생활 등등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결국 우리는 계속 교제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꼭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부모님 반대에 오기로, 남편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옆을 지키는 제게 미안해서 사회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화려한 배경에 비비고 살 생각도 애초부터 없었고 제 밥벌이 제가 알아서 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그래도 2% 정도의 마음은 남편을 그냥 놔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그에게 매달렸고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어요. 환영해주는 사람 없는 결혼식이었지만 새로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며 살자 라는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변의 걱정답게 결혼하자마자 고된 시집살이와 마주했죠. 어머니, 혹시 오이장아찌 좋아하세요? 이번에 시골에서 이모가 오이 농사가 잘 됐다고 많이 붙여왔나 봐요. 저희 엄마가 그걸로 장아찌 만들었는데 맛있다고 어머님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오이장아찌? 넌 내가 그런 거 먹는 거 봤니?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못 먹는 줄 알아? 안 먹는 거다. 그런 저급한 음식. 장아찌가 저급하다뇨. 정말 입맛 없을 때 밥에 물 말아서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금방 뚝딱 해칠 수 있는걸요.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어서 두고두고 먹기도 진짜 좋아요. 지금 이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집 식탁에는 그런 음식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다. 싸구려에다 없는 사람들이라 먹는 장아찌를 감히 나한테 먹이겠다고 물어보다니? 너희 어머니나 많이 드시라고 해라. 난 그런 거 줘도 필요 없으니 다 버릴 게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 될 것을 시모는 항상 제가 건네는 것은 더러운 것, 하찮은 것,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비하하며 제게 꼭 생채기를 내야만 속이 시원해 했어요. 물론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은 시모뿐만은 아니었죠. 시부 역시
저를 박씨 집안에 물을 흐리러 온 미꾸라지 취급을 하며 무시하고 싫어했죠. 네가 우리 병수랑 결혼했다고 우리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혼자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제발 우리 집 격에 막는 행동을 좀 하란 말이야. 시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혹여라도 제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숟가락을 놓고 쌩하게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시부와 시모는 제가 싫다는 것을 대놓고 티내는 것도 모자라 제게 모멸감과 멸시를 주는 일을 낙으로 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 옆에서 방아를 해주던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게다가 병원 일로 너무 바쁘다며 제게 조금씩 소홀해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 서방님이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저와 완전 반대로 환대를 받으며 이 집에 들어왔어요. 동서 역시 의대를 졸업하고 치과를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젊고 능력 좋은 의사였거든요. 서방님과 동서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집안에 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둘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연달아 아를 둘을 낳았고 시모와 시부한테 더 예쁨을 받게 되었죠. 반면 저와 남편 사이에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동서처럼 시부모님의 관심이라도 받게 될까 싶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죠. 둘 다 두드러지는 건강 문제도 없었고 나이도 젊은 편이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나도 아기 천사는 저희에게 와주지 않았어요. 이미 두 아들을 낳고 온갖 사랑을 받고 있던 동서는 처음에는 제게도 친절하고 상냥한 척 굴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매번 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역시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형님, 이거 아기 옷 좀 빨아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세탁기를 안 돌리면 어떻게 빨아? 손빨래 해야죠. 이렇게 많은데? 많든 적든 애기들 건 손으로 빨아야 돼요. 저 지금 나가봐야 되니까 이것 좀 닦고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여기 10,000원 드릴게요. 동서는 제가 아이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모든 잡일을 제게 맡겼고 본인은 푼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한 그 잡일들이 나중엔 너무 버겁더라고요. 동서, 나도 오늘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 부탁은 좀 어렵겠어. 형님이 약속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그런데 이거 다 형님이 안 해놓은 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아셔도 괜찮아요? 뭐? 그럼 이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좀 알려드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 다 말씀드려. 이거 동서 일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시키는 모습, 이게 맞는지도 여쭤봐. 형님, 이 말을 들으시면 두 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처럼 바쁜 일도 없는 형님이 이런 것도 못 해주냐고 한바탕 깨질 게 분명할걸요? 그리고 제가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박따박 돈 주면서 해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 태도 말이야. 내가 꼭 밑에 사람처럼 명령하듯 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줄 알아? 저만큼 못 배우고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일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세상은 위 아래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저 형님 같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거 다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뭐? 주제 파악? 말이 심하네. 형님도 진짜 웃기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더니 지금 제가 형님보다 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뭣도 없는 사람들의 웃은 교만인 거 아시죠? 교만? 정말 못 들어주겠네.
나는 동서한테 악감정도 없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한 적도 없어. 다만 같은 식구끼리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달라는 것뿐이야. 도대체 동서나 이 집 사람들은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건 형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키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형님이 이 집에서 그나마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모르세요? 오히려 형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절해야 될 판인데 예의를 차리라니.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리고 같은 식구? 형님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누가 우리 보고 식구래요? 우리가 형님을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참. 그날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결심한 것은. 의사 집안이라는 무기로 저를 향한 시부모의 끊임없는 무시와 핍박, 아들들 낳고 자기 역시 의사라며 저를 우습게 여기는 동서, 그리고 그런 그들을 더 이상 제지해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사람. 동서한테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었던 거지?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딸이야. 나도 의대까지는 아니지만 배울 만큼 배우고 꿈도 많았던 여자라고. 나라님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을 거야. 의사의 의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그동안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박병수와 당장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동안 우물쭈물하고 피해자였던 제가 갑자기 뭐에 씌었는지 알 수 없는 용기가 나더군요. 박병수, 이혼하자.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혼 타령이야 지금? 무릎 꿇고 더 잘하겠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라는 놈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어? 나야 더 감사하지. 그렇잖아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랑 재수씨까지 널 싫어하는데 그동안 내가 감싸느라고 나도 질리고 힘들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괜히 부모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었나 봐. 내가 어리석었다. 너랑 결혼하면 안 됐었어. 그래, 그만하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풋풋한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이었고 한때 내 전부였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으로 부부의 연이 닿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다니. 호기롭게 이혼을 결심했었지만 막상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시부모는 곧 잔치라도 열기세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라도 네가 헤어져 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네? 다행이라고요? 어차피 너도 이 집에서 힘들었잖니.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 그렇게 구셨어요? 아니지, 순서가 바뀌었네. 네가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좀 모질게 하긴 했는데 너도 힘들었겠지. 그렇지 않니?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네? 잘못한 거라. 그냥 너 자체가 잘못이야. 그리고 잘못인 네가 결국 우리 병수랑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여기에 들어왔잖니. 우리가 어떻게 너를 좋게 볼 수 있겠니? 저 혼자 결혼했어요? 병수 씨도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애처럼 굴었었잖아요.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는지는 몰라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 사내 자식이 살다 보면 부모 말도 갑자기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거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보고 싶은 때가 오는 법이야. 어릴 때부터 병수는 공부 잘하고 부모 말 거역해 본 적 없는 애였어. 병수가 하필이면 그때 늦게 그런 시기에 왔었던 거고. 그리고 서인아, 가장 중요한 건 너는 대를 못 이었잖니? 왜 애를 못 낳는 게 100%제 탓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봐봐. 아버지도 병수랑 병훈이 아들 둘을 아무 탈 없이 얻었고 병훈이도 아들들 아주 스무스하게 낳지 않았니?
그럼 우리 병수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클로 들어온 네가 당연히 문제가 아닐까?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의사 집안에서 그걸 못 밝혔는데 저라고 뭐 알 수 있나요? 뭐? 너 비꼬는 거니? 네, 저는 비꼬면 안 돼요. 그동안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살았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이 정도도 비꼬지 못하나요? 역시 너란 애는 네 수준을 진작에 알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네. 어디서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봐. 우리 혹시라도 밖에서라도 마주치면 아는 척은 하지 말자. 피차, 불편하지 않겠니? 너 스스로도 알겠지만 우리는 너 들어오고 손해본 게 참 많아요. 위자료 같은 건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왜요?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것도 많이 주세요. 제 옷값 이렇게라도 받아 나가야죠. 글쎄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위자료 문제는 잘 해결되지 못했어요. 시댁 쪽에서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를 주는 건 고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거든요. 워낙 파워가 막강해서 저 역시 싸우다 지쳐 위자료고 뭐고 저 집이랑 다시는 엮이지 말자 하며 포기하고 이혼했죠. 제가 더 그 싸움에 말려드는 것은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이혼 후 좀 힘들게 지냈어요. 애도 없이 6년이나 경력 단절이 되어버려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면목이 없어 부모님과도 같이 살지 못했어요. 저는 혼자 작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낮에는 오래된 서점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주방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 구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정적인 일과 동적인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제 생활 리듬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더군요.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디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빨리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나이트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쓰러지듯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서점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고는 했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9년? 10년? 그동안 낮에 서점 일은 계속 꾸준히 했고 밤에 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을 그만둔 뒤 식당, 편의점, 술집들을 받고 일했어요. 그러다 3년 전부터는 서점 사장님이 오전 오후를 다 제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정규 직원처럼 일하게 됐고요. 서점은 아무래도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입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조금씩 저축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40대임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재산이라고 할 것은 전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예요, 장문영. 잘 지내셨어요? 장문영? 낯선 이름에 한참을 누군지 떠올리려 노력했어요. 형님, 저라고요. 동서? 네, 이제 기억나셨어요? 놀랍게도 전화의 주인공은 전 시댁의 동서였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전화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테니까. 그다지 반가운 연락은 아니네. 10년 만에 갑자기 왜 날 찾았어?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동서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지만 꼭 만나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약속한 카페에 가니 전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외모를 뽐내는 동서가 와 있더군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살도 많이 빠지고. 동서한테 외모 평가 드리려고 온 거 아니야. 할 말만 빨리 해. 우리 사이에 동서 형님 호칭이 맞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와서 언니 동생도 좀 우습잖아요.
아무튼 본론만 말할게요. 어린애 하나만 맡아주세요. 다짜고짜 무슨 어린애야. 내가 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다 알아보고 왔어요. 형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뭐? 내 뒷조사를 한 거야? 형님 상황을 알아야 저도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새남자도 없고 자식은 더더욱 없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정도만 알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무슨 애야.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애예요. 잠깐 아니고 아예 형님 호적으로 넣어 키워달라는 이야기예요. 형님 애처럼. 뭐? 이봐.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까지요. 서방님이 내 언녀랑 혼외자가 있었단 말이야? 네.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7살이니까 최소 7년 이상은 만나왔다는 거겠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저한테 대놓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야? 준빈이랑 현우는? 애들도 다 자기가 잘 키울 테니까 저만 이 집에서 나가달래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이혼해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순순히 이 집을 어떻게 나가요? 애들이랑 동서도 떼어놓고 그 여자랑 아들 집으로 데리고 올까봐?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뭐?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이가 더 본인의 아이를 데려와야겠다며 난리였고요. 그런데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준빈이랑 현우는 나중에 할아버지 그 병원 물려받고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걔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들들이 병원 물려받게 해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두 아들을 위해 정말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은 동서의 표정이 약간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내언니 아들을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호적까지 손대면서? 서방님이 알고도 가만히 있어? 그이는 지금 상황 몰라요. 사실 그 예치부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먼저 딜을 제안했어요. 서방님이랑 딜을 했다고? 그 사람 나랑 결혼하고 그동안 만난 여자, 그 죽은 여자 하나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붙어먹은 간호사도 한둘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 곁에 두고 관리하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겠죠. 그 사람 병원에서 아버님 몰래 약품 거래하면서 리베이트한 것도 엄청나요. 제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그걸로 협박을 했어요. 여자들 문제, 병원 돈 문제 다 까고 공개망신 당해서 인생 종치겠느냐. 아니면 그 아이 내가 맹세하고 믿을 만한 곳에 맡길 테니 관심 갖지 말고 없는 애처럼 생각하고 살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이 보기와는 다르게 쫄보인 데다 지 의사 생명 어떻게 쌓아올린 건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애 잘 부탁한다면서 자기 비밀 제발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사랑은 웃겨 정말. 정말 정 떨어지는 인간이죠? 그 정도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이혼이 낫지 않아? 여자 많은 것도 다 알고 개인적인 비리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면 굳이 참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 준빈이랑 현우 그 병원 물려받자마자 그 인간 빈손으로 쫓아낼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괜찮아요. 우리 쇼윈도를 산 지 꽤 오래됐거든요. 남들은 인꼬 부부인 줄 알죠. 그 순간 오직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저런 일을 다 참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 생각을 하는 동서에 대해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그런데 왜 하필 나야? 난 이제 동서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형님이 이혼하기 전 제가 일부러 못되게 굴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형님이 부러워서였어요.
의사인데다가 얼굴도 예뻐. 시부모한테 사랑받아.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동서가 달 부러워했다고?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한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진실됨과 깊은 내면이 항상 느껴졌어요.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그게 질투났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자존감이랄까. 그런 형님이 질투나서 더 못되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말은 못했지만 느꼈던 게 또 하나 있죠. 형님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일 터졌을 때 딱 형님 한 명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의외네. 하지만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와서 애를 하나 맡아달라는 이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어주긴 어려워. 나도 내 생활하느라 바빠서 1년에 1억씩 드릴게요. 어디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그걸로 먹고 놀면서 애 케어해 주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당장 이번 달 1억부터 계좌로 바로 쏴드릴 수 있어요. 뭐? 1년에 1억? 애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드니까 그때는 말해주시면 더 올려드릴게요. 이 금액은 지금 7살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요. 둘이 살 수 있는 집도 구해드릴 테니까 거기로 이사하세요. 돈 걱정 말고. 저는 어느새 동서의 말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온 뒤로 10년 넘게 힘들게 일했어도 모은 돈이 1억은 고사하고 몇 천도 되지 않는데 지금 동서가 하는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자존심보다도 살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었죠. 사실 저는 형님이 애를 데리고 아예 외국으로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한국에서라도 조용히 형님 진짜 아들처럼만 키워주면 돼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금 제 스스로 처한 현실을 곰곰이 다시 살펴보았어요. 남자와 시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7살짜리 아이라, 내 호적의 아이라,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 걸까? 괜히 내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어차피 내가 거두지 않으면 동서는 걔를 어디로 보낼지 아무도 모르잖아. 동서 눈빛은 곧 살인이라도 날 것 같은 눈빛이었어. 혹여라도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1년에 1억이라니.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인데 나쁜 제안은 아니지. 아, 어떡하지? 저는 키우기로 했다 안 했다를 며칠 동안 밤새 고민하면서 지냈어요. 한참 고민 후 저는 동서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 그래, 제안은 받아들일게. 약속은 지켜. 물론이죠. 고마워요. 내가 유일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형님 한 명뿐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괜시리 저도 좀 울컥하더군요. 동서에게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제가 살던 곳에서 살기로 했죠. 저는 혹시 아이가 다칠 만한 것들은 안 보이게 치우고 모든 가구들의 보호 테이프를 둘렀어요. 그리고 작은 옷방 겸 창고처럼 쓰던 방의 물건을 전부 치우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이불과 장난감 몇 개들을 사다 놓았어요. 아이의 취향은 모르지만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집 정리가 끝나고 나니 수행비서가 짐가방과 아이를 집 앞으로 데려왔어요. 안녕? 네가 동산이니? 내 이름은 이서인이라고 해. 동산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살면서 어린아이를 마주해본 경험이 몇 번 되지 않은 저 역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수행비서가 말했어요. 동산아, 너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 아줌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해. 그리고 여기 사모님이 보내신 통장과 인강 카드입니다. 지금 1억은 이미 들어가 있고 매달 1일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쪽에서 사모님께 따로 연락이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적 문제도 최대한 빨리 정리되길 바라시며 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사모님이 아닌 제 명함에 적힌 이 번호로 연락 주길 바랍니다. 딱딱한 태도의 수행비서는 아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물건만 제게 건네고 바로 돌아서 가더군요. 동산아, 우리 우선 집 안에 들어가서 음료수랑 과자 먹으면서 있을까? 처음 봤으니까 동산이가 좀 편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아이는 의외로 순순히 따라 들어왔고 저는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내왔어요. 저는 이제 아줌마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아줌마가 동산이 잘 보살펴줄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아줌마한테 편하게 말해. 동산이가 아줌마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여기서 같이 살면서 동산이 마음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다릴게. 알았지? 우리 엄마는 다시는 못 보죠? 엄마는 이제 다시 보기 힘들어. 아줌마는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그게 친한 친구야. 엄마가 나한테 너를 부탁하셨어. 죽으면 친구한테 자기 자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 아무튼 내게 너를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 생각보다 아이는 차분한 톤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더군요. 엄마의 죽음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아이의 모습에 제가 더 당황해 말을 더듬고는 했어요. 아이는 또래답지 않게 과묵하고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걸릴 거라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죠. 제 생활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모든 생활 리듬이 아이에게 맞춰졌죠. 아이와 밥 먹는 시간, 같이 TV를 보는 시간,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마트에 가는 시간 등을 지내고 보니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고요. 동산아, 오늘은 소세지 볶음 해줄까? 네, 고맙습니다. 동산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고맙다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가족끼리 그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 네. 동산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쁘고 빛이 나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니 짧은 기간에 정이 많이 들고 말았죠. 그렇게 동산이를 키운 지 1년이 다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 함께 가방도 사고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사러 함께 돌아다녔어요. 동산아, 이 로봇 그리미는 거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할까? 네, 엄마. 저는 엄마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를 돌아보자 아이가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맞잖아요. 그날 저는 문구점에서 동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소리 하나에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죠. 엄마가 우리 동산이한테 정말 잘해줄게. 마음 열어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동산이도 전과 다르게 많이 활발해졌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모자지간으로 오해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요. 동산이도 학교에 들어가 적응을 잘 시작했고 집에 아이가 있으니 저 역시 활기가 돌더군요. 돈은 매달 1일 어김없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저는 동산의 이름으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죠. 처음 1억은 그대로 저금을 했고 그 통장에는 매달 받는 돈에서 3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저금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했던 것 중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매년 받는 1억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 꼭 필요한 것 외엔 그 돈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을 지켜서 나중에 동산이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거죠. 아이를 빌미로 사치스럽게 살기 싫었어요. 그저 늦게라도 제 품에 보내준 이 소중한 아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아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희한하네. 나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동산이는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매일 성장하는 저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동산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철이 일찍 들었고 공부도 자기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동산아, 다른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동산이도 다니고 싶어? 아니, 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동산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든 스스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절대 제가 신경 쓸 만한 일을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청소년기를 너무 조용히 보내는 게 걱정이 되어 물어봤어요. 동산아,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친구 관계나 공부는 다 괜찮아? 그럼 공부도 운동도 다 재미있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문제 없어. 동산이는 정말 밝은 얼굴로 학교 생활도 하고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저는 그저 제일 성실히 하면서 동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뿐이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산이가 고3이 되었고 과외 한 번,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애가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턱하니 붙은 거예요. 전 진심 놀랐어요. 박씨 집안 핏줄이라 그런가? 어떻게 서방님 혼외자인 동산이까지 저렇게 의대를 들어가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죠. 동서의 두 아들은 워낙 극성스럽게 사교육을 받고 다녔을 테니 의대 못 가는 것이 이상했겠지만 정말 학교 공부와 자기 학습만 충실히 한 동산이까지 의대에 붙은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죠. 엄마, 나는 나중에 소아과 하고 싶어.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더 돈이 잘 된다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동산이는 소아과가 왜 하고 싶어?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켜주고 싶어. 어릴 때 나 같아서. 동산아. 저는 너무 놀라 동산이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다 알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를 낳았고 아빠는 누구고 엄마가 왜 죽었고 내가 어떻게 하다 지금 여기에서 엄마랑 살고 있는지. 우리 동산이 알고 있었구나. 어린 우리 동산이 다 알고도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살았구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동산아. 엄마가 왜 미안해. 그냥 난 내 어린 시절의 스토리를 알게 된 것뿐인데. 그때 어린 박동산은 좀 슬프고 내색할 수 없어서 불쌍하기는 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 옆에 이렇게 예쁜 엄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의대 공부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제가 말한 적은 없지만 동산이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걱정이 되어 티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고맙고 미안하고 대견하면서도 죄책감이 드는 오만 가지 감정에 뒤엉켜 괴로웠어요. 그날 우리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동산이는 역시 대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수석으로 의대 졸업까지 했어요.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뜻밖의 전화가 제게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박병훈입니다. 서방님이요? 네. 혹시 저희 동산이 맡아주고 계신 건가요? 네. 집사람이 부탁한 건가요? 네.
목소리가 다소 늙은 것 같은 서방님의 한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동산이랑 있는 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동서가 사실대로 말한 건가요? 아니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자기 친척 중에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동산이가 한국에 있고 심지어 형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집사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수님한테 애를 맡길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의외네요. 저도 참 의외네요. 애시당초 동서가 왜 동산이를 제게 데려왔는지 아시죠? 서방님 비밀 지켜주는 대신 동산이에 대해서 앞으로 묻지 않기로 하셨다고. 면목 없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쁜 짓 했던 과거 다 정리하고 병원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과 함께 병원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박병수랑요? 그럼 둘이 계속 잘해보시지. 왜 25년 만에 아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세요? 준빈이랑 현우 역시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왔다가 둘 다 상황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빈이는 아는 지인에게 땡땡 성분이 있는 약을 부탁받고 꾸준히 처방해줘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는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솔직히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의대 껍데기만 썼을 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더군요. 그런 아들들을 만약 병원 경영에 참여시킨다면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산이 역시 의대를 졸업했고 지금 큰 병원에서 총망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사람 말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제 몫을 능력 있는 동산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형수님, 이제라도 제 핏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핏줄이요? 서방님, 아니 당신 허물 덮으려고 엄마까지 죽은 애를 외면한 사람이. 저도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물론 동산이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잃으면서까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마침 모든 상황을 아는 집사람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고 정말 알고 싶어도 모른 척하고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아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위치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서방님이란 놈의 뻔뻔함에 기가 찼어요. 저는 그날 동산이와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동산이가 아빠를 만나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괜찮아. 엄마의 아쉬움보다도 동산이의 행복한 미래가 훨씬 중요한 거니까. 그럼 나 그 아빠라는 사람 한 번만 만나볼게. 그럴래? 알겠어. 주말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서방님과 약속한 동산이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만났어? 기분 괜찮아? 응, 기분 괜찮아. 그런데 친아빠라는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 어릴 때 아빠 얼굴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빠는 지금 있는 부인과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고 하네. 동서랑 이혼을? 정과 같은 이유구나.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응, 그래서 나 거절했어. 아빠의 제안을. 아빠 제안이 뭐였는데? 지금 같이 사는 아줌마랑 이혼하고 나랑 살겠대. 대신 자기 병원으로 와달래. 과는 병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로 해주겠대. 아주 부족한 것 없이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 그랬구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거기는 아직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재산은 안 봐도 비디오겠어. 그래, 우리 아들 시원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면 너무 좋지. 그래서 아빠한테 간다고 대답했어? 아니,
말했잖아. 안 간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저는 너무 놀라 동산이만 계속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동산아, 과거는 그렇다 쳐도 네가 지금이라도 아빠를 따라가면 네 미래는 탄탄대로로 보장된 거야. 내 부모님은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엄마밖에 없는걸.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엄마 옆에 착 붙어 있을 거야. 그런 병원에 화려한 직책 다 필요 없어. 작은 병원이라도 아픈 아이들 돌보면서 살 거야. 동산이는 결국 서방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끝내 거절했고 연락까지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집에 찾아오고 동산이 병원까지 찾아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동산이는 흔들림 없이 외면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서방님의 방문과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자신의 혼외자를 다시 데려오면서까지 본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는 것을 고민한 서방님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동서는 당장 아들들과 그 집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두 아들의 의사생활도 끝난 것 같았고요. 저는 지금 아직 동산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너무 예쁘고 고운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대견하기도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비록 핏줄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끈끈하게 가족이라는 일부로 엮인 저와 우리 아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살다가 힘들고 무너질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참 살 가치가 있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